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 큰 이야기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좋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수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선 연구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네. 2023년 전망 보고서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11월 네. 앞두고 네. 증권가의 시선은 내년으로 가 있군요. 뭐 네. 따끈따끈한 거 내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쵸.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망 자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발빠르게 또 내셨는데 여기서 또 발빠르게 네. 소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패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 2023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EM 증시 내에서도 우리나라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밴드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2050에서 2570포인트를 잡았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의 선결 조건이 이익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해야 되고, 내지는 이익이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에 선행하는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글로벌리 해서 사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IMF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도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저는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는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상화라고 하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트레일링 PBR 한 배를 조금 시장의 지지선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또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PBR 한 배를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거다.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익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보자면요. 사실 지금 이익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아질 거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뜯어보자면은 반도체 말고도 우리나라는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수출 모멘텀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지,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주요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내지는 자동차 제품, 최근에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하나로 뜨고 있는 2차 전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견조한 수출액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적인 이익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업종들 보면은 사실 이익이 좀 견고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 자체가.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저는 포인트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그 어닝의 그 하향 조정의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업사이드를 좀 그렇게 잡아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YOY 기준으로 2분기 때는 0%가 전망이 되고 있지만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마일드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내년에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EPS 같은 경우도요, 급격한 하락 아니면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플랫한 수준은 유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때 이제 어닝이 횡보하던 과거 구간 내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PER 한 10배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정상화가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이제 수치를 감안해서 2,570포인트를 상단을 잡았고요. 다운사이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닝 하향 조정의 이제 끝을 알리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반도체가 감익폭이 가장 컸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무역 전쟁 그 2018년 19년 구간 내에서 반도체 어닝 하향 조정폭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57% 정도 거의 감익을 했거든요. 반 이상 정도 깎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익이 됐어요. 이 정도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코스피 전체적으로 어닝에 적용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6% 정도는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PER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2150선이 이제 하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다시피 미국도 지금 이 금리 수준을 못 견뎌서 그 모기지 시장이라든지 주택 시장 이제 점차 소비랑 고용 쪽으로 경기 둔화 사이클이 이제 옮겨갈 텐데 인플레이션 그 피크아웃 또 이제 맞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수준으로 굳이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경기가 지금 식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상당 같은 경우가 2월 FMC 회의 때 4.75에서 5.00%까지 올리고 중단하겠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사실 그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지금 증시 레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도의 금리 레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고난의 구간을 1차적으로 저는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제가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을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낫다라고 지었는데 올해 이제 원화라든지 내지는 코스피라든지 코스피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선행적으로 먼저 많이 빠지고 먼저 많이 조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 둔화 사이클이 이제 나타나면은 먼저 사실 조금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그 달러 환산 지수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기 구간 때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 환산 코스피는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연준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매크로 변수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먼저 빨리 이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재료는 수출일 것 같은데 네. 통상적으로 보자면은 IT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 모멘텀이 한 3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매수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네네.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 IT 대형 기업들의 바닥을 다지는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치면은 4분기 중에 이제 IT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이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 지금 컨센서스가 EQ가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아마도 이제 2003년 1분기 말쯤에는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수준 대비해서 많이 꺾이지도 않고 이제 그때를 바닥으로 잡아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이제 메인이랑 제가 서브로 조금 구별을 네. 해봤는데 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IT 쪽에서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늙어가는 미국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법안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내지는 뭐 반도체 동맹 국가들을 좀 어떻게 자국으로 유치를 하려는 그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는데 경제학적에서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 왜 그런가냐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22년 올해 3분기 이제 미국 노동 생산성 지표를 보자면요. 거의 6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이제 GDP랑 같이 동행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실 경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고요. 바이든이 이 같은 부분을 조금 의식을 하고 지금 투자 유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구가 안 늘어나면 결국에는 투자가 답이기 때문에 사실 자국의 이제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업체들을 이제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것 같고요. IT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이제 트렌드를 이제 따져보면은 23년 1분기 말 이후에는 이제 지금 캐펙스 투자가 지금 감소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쯤에는 사실 다른 국가 대비 좀 모멘텀이 더 이제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서브 타이틀로는 이제 중국을 조금 꼽았는데 시진핑이 이제 3년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중국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부적으로 뜯어보자면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도 그 제로 코로나 봉쇄령 강화 조치를 좀 풀었다 놨다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가 아직까지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완화하겠다는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에 가서는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냐고 봤을 때 성장률이 안 나오면은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저는 할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조금 산업 생산 대비해서는 빠르게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소비랑 관련된 게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레저 내지는 유통 관련된 업종입니다. 근데 이러한 업종들 보면요. 영업이익률 개선도 내년에는 높은 상황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올해 보면은 시총이 저평가됐습니다. 그 말인 즉슨 주가가 상대적으로 또 못 올랐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이 보기에는 사실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담이 좀 덜한 업종이라서 굉장히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실질 금리가 결정을 할 텐데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내년 8월쯤에는 확정적입니다. 저는 그때쯤 되면은 지금 양적 긴축을 이제 연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꺾이고 이제 침체 가능성을 이제 연준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긴축을 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처럼 2018년, 19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성장주가 아무래도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성장주가 이번 연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빈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실질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관련된 섹터가 가장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미디어라든지 게임이 사실 높은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영향력이 확대되는 내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의 주가 반등이 세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네. 내년 1년을 네, 긴 좋습니다. 내용을. 긴 네.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좋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네, 더 이상 네. 나쁠 게 없다. 네, 바닥은 이미 조금 지나고 있지 않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은 놈이 낫다고 해서 저는 매가 이런 매인 줄 알았더니 네. 중의적으로. 호기네요. 네. 제가 매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매파에. 네. 역시 이제 못 따라가네요. 아니, 이제 보고 이 매가 왜 호기지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그만큼 예, 연구를 또 그렇네요. 많이 하신 네. 것 같고요. 예, 계단식 네. 우상향일 가능성이 있고 네. EM 내에서도 네. 한국이 소외될 이유는 없다. 네. 사실 우리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우리가 빠졌어요. 금년 YTD로 보면 우리가 25% 빠진 것 같지만 우리 먼저 빠졌어요. 300에서 3,000 온 다음에 빠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35% 빠진 거거든요. 맞죠. 작년 6월부터 계속 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졌으니까 오를 때도 선제적으로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좀 네. 멀리 이제 네. 아, 네. 참여를 봤으니까 네. 조금 더 시선을 예, 가까이 대표님 어저께 가볼까요? 그 네. 구글하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네네네. 또 뭐 전부 광고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가 꼭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광고 수입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광고에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있고 오프라인 광고가 있는데 네. 이제 재밌는 게 온라인 광고는 사실 구글이랑 메타가 꽉 잡고 있다고 보는 게 거의 맞아요. 네. 플러스 아마존. 네. 해서 봤을 때 일단 둘 다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맞고 그 실적이 안 나온 게 광고에서 안 나온 건 맞기 때문에 네. 온라인 광고 쪽에서의 추세는 확실히 많이 꺾인 게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권역별로 좀 보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로 이제 자기네 이제 광고 매출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유럽에서 가장 낙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QOQ로 봤을 때 네. 유럽 분기 매출 하락이
다른 곳 하락을 합쳤을 때 거의 3배 정도? 예. 네,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 중의적으로 잘 그렇네요. 나타내고 예, 있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단 마이너스가 찍히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뺀다는 소리죠. 네. 페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서드파티 그 쿠키 이슈 때문에도 한번 이제 광고가 쭉 빠진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빠지는 듯 보이는 중이라서 일단 온라인 광고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문제는 구글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예. 편인데 근데 구글까지 이번에 같이 빠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패닉하는 네,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케이펙스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네, 거죠. 투자는 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건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안 뽑고 그럼 사람 안 뽑고 어디다 쓰냐 하니까 네. 인프라 만든다, 서버 확충한다, 그리고 우리 AI 더 돌린다. 근데 이거는 두 기업이 다 똑같아요. 구글도 사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케이펙스는 늘리겠다고 했는데 야 그러면 지금 너네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케이펙스는 늘려서 어디다 쓸래? 라는 게 딱 트랜스크립 이제 어닝콜에서 나왔어요 질문이. 네. 근데 우리 계속 AI 발전시키고 서버 깔고 더 많은 서버 깔고 이런 거에다 쓰겠다. 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 어닝콜이 올랐습니다. 3% 정도. 그런데 네. 우리 좀 전에 뉴욕에서 얘기했는데 메타가 그런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나쁜 뉴스 쪽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 뽑는 거. 그러니까 네네네. 올해 내년 이맘때쯤이 지금 직원 수하고 똑같다. 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니까 그쵸. 안 뽑네? 그래서 실제로- 나쁘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때까지는 계속 증언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람을 안 뽑고 돈을 KPX 쪽으로 가면 좋은 겁니까? 이거는 주가에? 좀 주가에는 진짜 왔다 갔다 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은 드는 게 이 KPX의 내역을 까봐야 되는데 예. 내역 중에 많은 부분이 오큘러스 리프트 그 VR 쪽 사업부예요. 이게 올해 이제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9빌리언을 썼거든요. 여기에만. 구글요. 예. 구글에서. 메타에서 메타에서. 그 예, VR 예, 이제 예, 그 예. 기계에다가 예, 9빌리언을 예, 썼는데 네. 여기 매출은 거의 안 나와요, 솔직히. 네. 그냥 돈만 퍼먹는 부서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VR 자체가 일단 헤드셋을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HMD를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본업이 잘 가면서 그럼 모르겠는데 본업이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일단은 주가에서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잘하면서 하면 상관없는데 못하면서 이제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느낌이니까. 예. 아 근데 지금 사업과 그 투자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잘 봐주면 잘 봐줄 수도 있는. 미래에 투자한다. 예. 뭐라고. 사실 저는 원래 네.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어쨌거나 지금은 어쨌거나 아직 흑자고 흑자인 상태에서 미래 먹거리에다 투자하는 거는 원래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돈을 지금 못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못 버는 거지. 제가 구글에 많이는 아닌데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 전에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구글도 돈 못 버는 부서에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식이래요. 저기 그 내년에 부서별로 구글도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어떤 비즈니스 매니저면 사람도 줘, 뭐 투자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좋은 거 하고 막 이제 매니지먼트한테 설명하나 봐요. 그런 식인데 상당한 부서가 아직도 돈이라고는 진짜 한 푼도 못 번 그렇죠. 네, 그런 비즈니스 부서에도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그 배정, 얼로케이션 된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투자하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네. 봤는데 아직도 엄청 투자하고 장래가 엄청 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글쎄요. 시장은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리스크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열심히. 근데 그 투자가 사실 성과를 내면 다행인데 안 냈다고 못 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은 약간 리스크 때문에 이제 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는 생각이 솔직히 되고요. VR이나 AI 같은 부분이 이제 막 아예 근본 없는 분야도 아니고 나중에 분명히 특정 섹터를 먹을 것 같은데 지금 VR을 빡세게 하는 회사는 사실 메타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구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글 AI가 돈을 벌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못 벌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돈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 오픈 AI에서 만든 그 어떤 GPT-3라는 AI가 있는데요. 그 같은 GPU 가격만 2천억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AI 사업이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이게 만지작만지작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거에도 전혀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괜찮은 상황일 수 있겠죠. 네. 그 광고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지금 네네. 온라인 광고가 좀 줄은 거는 확실한데 오프라인 광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오프라인 광고를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프런트 미디어나 LAMR 같은 그런 5개월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번 한 달 기준으로 주가가 다 17%, 10%, 20%막 이렇게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실제로 겨울이 원래 그 대목이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데 이제 밖으로 나오면 그때 광고를 많이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다른 온라인 광고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스프레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아. 그런 이 스프레드가 어떤 식으로 좁혀질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게 그 구글에서도 보면은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미 한번 겪은 이슈인데 페이스북 광고를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네네. 클릭을 안 하니까 더 자극적인 광고를 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회사 자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구글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광고인 걸 알면 사람들이 요새 클릭을 다 안 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광고 마케터들한테 들어보면은 이제 광고를 어떤 식으로 뿌리느냐보다 이제 실제로 글을 잘 써가지고 SEO, 그러니까 즉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메뉴에 뜨는 게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구글에다가 페이를 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구글 검색 엔진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광고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면은 사실 그럼 이 스프레드가 그냥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가 많았는데 네.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좀 줄고 오프라인 광고가 조금 늘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광고도 퍼포먼스 마케팅 기존에 이제 광고 뿌렸던 거랑 좀 다르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로 가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실적이 진짜로 좀 더 하락 조정, 약간 하향 조정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뭐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광고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건 이슈인데 오프라인 쪽은 그래도 버티고 있으면 네. 이 추세가 유지돼도 뭐 귀양 나쁜 건 나쁜 거고 돌아설 가능성이 뭐 항상 있으니까. 네,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이것도 상황 따라 굉장히 다른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약간 아마존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도 굉장히 큰 광고 플레이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꽤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돈 버는 게 AWS 클라우드랑 이제 아마존 광고 이렇게 둘로 돈을 버는데요. 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견고했었고 제가 볼 때 지금도 막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광고는 사실 살짝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있을 아마존 어닝에 대해서 좀 내역을 잘 까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광고는 온라인에서 제일 큰 데가 아마존, 구글, 페북. 네, 그 정도. 이 순서입니까? 아니요, 이제 구글이 가장 크고요. 구글, 네. 아마존, 페북. 아마존이랑 페북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페북이 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제가 같고요. 계속 네네. 틀리네요. 네. 아마존, 페북. 아마존 실적 곧 예, 발표되니까. 내일 네. 뭐 네. 아마존, 애플 내일 별거 아닐 수도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네요. 네, 더 불안해지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제 괜히 먼저 빠졌어요. 2%, 4% 빠졌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매도 먼저 맞는 건데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캐펙 투자, 그 설비 투자도 그렇고 광고 네. 쪽도 그렇고 이게 지속적인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은 좀 나쁘게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둘 다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막 아예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솔직히 않고요. 네. 케이펙스를 늘리는 거는 사실 지금은 맞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요즘 뭐 굉장히 황당한 얘기, 굉장히 좋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얘기 그런 거 하면 좀 싫어하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 옛날에 좋을 때는 막 하는데 근데 구글 얘기 들어보니까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엄청나더라고요. 네,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의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돈 쏟아붓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만 그렇겠어요? 애플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빅테크들은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잘못된 쪽으로 가는 길, 이게 죽는 길로 가는 건지. 물론 그건 알 수가 예,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또 사실 워낙 그렇게 투자가 세게 들어가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니까 또 이게 성과가 계속 나 되는 이거 부분이 하니까 있어서요. 니네들 봐야 돼, 예. 봐야 돼 이렇게.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냥 가능성으로 보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케이펙스 늘리는 거는 그냥 사업화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건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건 너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케이펙스 늘려서 한 사람 중에 이제 잘한 애들은 더 치고 나가기는 하겠죠. 네.
예, 오늘 우리가 약간 일찍 시작했는데도 시간이 계속 모자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네네네. 천연가스가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텍사스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가격이. 네,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 선물 가격 말고 현물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가 네. 되는데요. 이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보관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관비가 좀 더 세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태워가지고 이게 원래는 지금은 그냥 태우고 있었거든요. 남았으니까. 네. 근데 이걸 태워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느니 그냥 차라리 전기 발전이라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채굴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엑스모빌은 5월부터 비트코인 채굴기를 아예 들여놓긴 했습니다. KFX로. 아, 정말요? 네. 네. 왜냐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칭을 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워낙. 네. 그러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좀 내렸습니까? 선물 가격은 좀 아직까지는 덜 별로 안 내렸는데, 내리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현물은 일단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선물 가격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불안하죠. 우리 현물 저렇게 마이너스 나고 하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두 말씀해 분은 주신 자주 것처럼 뵈니까 또 못다한 얘기는 맞아요. 다음번에 네. 하는 걸로. 오늘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부터 2023년 얘기가 네, 나눈 2023년 거기 때문에 네, 2023년 금년보다 무조건 좋겠죠. 네, 그러길 바라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